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호구란 사실을 깨달은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의리 하나만큼은 웬만한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전신마비가 와도 어떻게든 제가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도 하나뿐인 내 남편, 나 아니면 누가 책임지나 이를 악물었죠. 이깟일로 남편과 헤어지는 일 같은 건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악바리처럼 남편 목까지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저라고 뭐 좌절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전신마비가 온 남편 때문에 제 인생도 하루아침에 싹 굳어버린 것 같았죠. 사람들이 왜 다들 말려눈이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들 말하는지 이 일을 겪고 나니 알겠더군요. 나름대로 평온하고 무탈하게 지내온 제 인생의 고난이 말년에 다 들어있었구나. 너무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보고도 오랜 기간 주저앉지 않았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준 할머니 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을 맞은 할아버지 병간호부터 시작해 자식들 교육, 가게까지 차려서 돈을 벌던 엄청난 분이었지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책임감을 1번으로 강조하며 엄하게 교육하던 분이었어요. 다들 떠올리는 너그럽고 오냐오냐 예뻐해주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아가, 할머니가 이 돈 언제까지 써야 한다고 했지? 일주일이요. 저도 알아요. 그전에는 절대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입이 왜 그렇게 나와 있어? 왜? 용돈이 너무 적어? 아니요. 이제는 심부름하고 집안일 해도 안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딱 세워.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야. 좀 먹고 싶다고 오늘 더 먹고, 자고 싶다고 오늘 더 자고 그러면 내일 뭐가 남아 있겠어? 알았어요. 아껴 쓸게요. 할머니도 일주일 뒤에 용돈 주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돈 벌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약속 지키고 네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알았어? 그건 네 할미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일이야. 그거 하나만 잘 배우고 살아도 돼. 이후 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제 삶을 책임지고 운영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보니 할머니가 그동안 준 용돈이며 혼자서 번 돈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도 책임을 나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겠어?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같이 돌보는 게 맞지. 너도 이제 컸는데 대학 가서 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알지만 해야 할 일은 하고 놀아. 이제부터 할미가 시간을 정해줄 거야. 그 이후로는 늦게 들어오든 어딜 가든 상관 안 한다.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 명령을 제가 무슨 수로 거역하겠습니까? 명령 아니야. 이건 우리 식구의 공동 책임이지. 왜 우리가 가족이야? 서로 힘든 일 있으면 보호자 돼주고 나눠 가지라고 맺어진 거잖아. 할머니도 솔직히 내 남편 아니었으면 힘들어서 억만금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했을 거야. 그때 알았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보는 게 엄청난 책임감으로 견뎌왔던 거구나. 여태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던 게 남편이라서는 절대 아니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절대 우리한테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해도 살다 보면 그게 한 번은 생기는 법이란다. 너도 배워도
나는 그걸 잘 넘기는 법을 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이 양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나간다. 그러고 품어버리더라고. 내 가족한테만큼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안아줄 줄 알고 포기는 없다고 그랬어. 죽는 날까지 책임지는 거란다. 너도 나중에 남편 없고 하면 알게 될 거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겪어온 인생을 물려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다시 깨워서라도 어떻게 꼼짝 못하는 할아버지를 눕혀놓고 온 식구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 묻고 싶어질 지경이죠. 3년 전 남편이 퇴근이 늦어져 한참을 기다렸는데 새벽쯤 불길하게 울린 전화 한 통을 받고 응급실에 가보니 수술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장장 10시간의 수술을 끝내고 나온 남편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신마비라고요? 아니 그럼 감각도 없고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돌아올 가망은 없는 건가요? 선생님, 치료 더 받아보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희박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술 때부터 신경 쪽 상태가 반응이 거의 없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족분들이 이 상태를 받아들이시는 편이 환자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목석처럼 느껴지는 본인 몸에 더 당황한 눈치였죠. 대부분 수술을 한 뒤 깨면 통증이 있다거나 하는데 남편은 그런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거든요. 뭐야, 나 몸이 이상해.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울어? 왜 우냐고, 어? 나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지. 곧 돌아오는 거지. 아니, 수술 잘못된 거냐고. 왜 다들 아무 말이 없는데? 아무 말이라도 해봐. 그래, 맞아. 당신이 생각한 거 전신마비야. 남편은 그때 느낀 것 같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서 보이는 물건이란 물건은 싹 던지고 싶지만 팔다리가 묶인 신세가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결국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만 지르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전 그때 의연했던 할머니 모습이 떠올렸죠. 우리 할머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요. 여보, 몰랐지? 내가 아까 당신 옛날에 나한테 장난쳤던 거 생각나서 허벅지 꼬집었는데. 아, 이게 놀려줄 수가 없네. 나만 손해야. 그러고 보니까 혹시 우리 집에 도둑 들거나 해도 당신이 다 이기겠다. 생각해봐. 도둑은 못 잡아도 그놈이 때리면 아픔은 안 느낄 거 아니야. 도둑도 당황하겠다. 참나,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그러니까 좀 웃어. 당신 웃는 얼굴 좀 보자. 응? 저는 남편 앞에서 더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도리어 이상한 농담까지 하면서 웃었죠. 전신마비가 아무 놀랄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 나가서 모르게 울고 들어왔지 절대 남편 앞에선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남편도 제 노력을 알았는지 유일하게 저를 의지하고 또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나 지금 당신 말고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우리 부모님도 그만 오라고 해. 사무실 사람들도 다. 당신이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줘. 아예 다들 어색해서 그래. 나도 우리 할머니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을 거야. 솔직히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 어? 자꾸 나만 보면 눈물 훔치고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내 팔다리 주무르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반응도 없는 몸을 왜 그렇게 만져대냐고 짜증나게. 내 몸 위로 눈물 뚝뚝 떨어지는 것도 난 어차피 못 느껴. 우리 할아버지
중풍으로 일평생 누워만 있었는데 난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걸어 다니지 않을 뿐이지 다르다고 느껴본 적 없었거든. 할머니가 그렇게 교육했던 거야. 감기 걸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루하루가 산 넘어 산이었죠.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익숙해질 법하면 우리 둘 문제가 다시 생겼어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편은 자꾸 제 앞에서 이혼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나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괜찮겠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재산 같은 것도 줄 것도 없어. 내가 다 알아. 너무 힘들면 그냥 이혼해도 돼.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그때 엄청난 동정심 유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당신 이혼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했지.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 부대끼고 산 게 12년이야. 난 당신이 자꾸 이혼 얘기하면 이렇게밖에 안 들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당장 이혼 서류 들고 왔겠네. 아니야? 내가 무슨 이혼 서류를 들고 와. 이혼은 무슨. 어떻게든 책임지지. 아내가 좀 아프다고 누가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해. 그래, 당신도 그럴 거잖아. 당신이 나 인간 이하로 만들고 있어 지금. 나도 똑같아. 어떻게 해서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약한 소리 그만해. 면목이 없어서 그래. 고생 안 해본 당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장터 같은 사회로 혼자 내보내 일 시켜야지. 나는 집에서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내가 상상이 안 돼서 그런다 자꾸. 그럼 고맙다고 하면 되지. 아주 애가 다 됐어. 이런 것까지 알려줘? 그때 남편을 절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한 이야기가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어제까지는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전신마비 상태가 되면서 불편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돼버렸다고 한계가 머릿속에 박혀버린다는 거였죠. 또 저만 보면 죄인처럼 구는 시어른부터 남편까지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산다고 다 하면 해. 그리고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야? 어머, 백수하려고? 나 백수 남편은 싫어. 그 꼴은 못 보지. 당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아까 선생님도 그랬잖아. 자꾸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거기에 갇힌다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생각해보면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난 게 기적인데 너무 욕심을 부렸네 내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당신 말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볼게. 백수 남편은 안 될 거야. 두고 봐. 그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찾아가면 돼. 힘들면 낮추고 괜찮으면 높여가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뭘? 그리고 착한 신우는 생활비까지 보태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우리에게 줄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취업한 지 5년도 안 돼서 이제 적금 붓고 돈 모아가고 있을 텐데 한사코 거절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언니, 절대 언니 혼자 감당할 일 아니라는 거 알죠? 아직 저 연봉이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식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돕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절대 언니 혼자서 두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혼자 견디지 말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나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옆에서 우리도 기운 차려서 일도 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꾸 속상해하는 마음 아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주변에 오빠가 할 수 있는 일도 좀 알아봐주고요. 저 몸으로 일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몸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에 신우가 멈칫하더라고요.
전 그 앞에서 더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받아 넘겼어요. 아이, 저 몸이 뭐 어때서요? 우리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소리도 잘 나오고 타자 정도는 연습하면 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하루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그 많은 일 하던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더 고역이죠. 아니에요? 언니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오빠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었나 봐요. 아무것도 못하게. 생각이 짧았어요. 저도 주변의 수소문해서 알아볼게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거리를 우리가 찾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는 남은 땅도 팔고 친척들하고 십시일반 돈을 긁어 모아서 저에게 전달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제가 받는 게 시댁에서도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얼마 뒤 신우 지인의 소개로 남편은 주식 관련 상담 일을 맡게 됐어요. 목소리 하나는 웬만한 배우 뺨치는 남편이니 적성에 딱 맞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남편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남편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는 생겼다는 사실에 뿌듯한 눈치였죠. 그래도 한때 증권회사에서 일한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다니까. 다 들었지? 내가 면접 때 막힘없이 말하는 거. 내가 VIP 고객 많이 맡아서 상대하고 그랬다니까. 당신도 알지? 알다 마다요. 당신 목소리 좋잖아. 어딘가 신뢰가 팍팍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목소리에 반해서 시집온 건데. 아니, 그보다도 일을 너무 잘 찾아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오빠는 내 덕인 줄 알아라. 내가 오빠 이력서 직접 내고 면접도 화상으로 볼 수 있게 사정까지 다 말했잖아. 그래도 아는 선배가 잘 말해줬더라고. 그쪽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 첫 월급 타면 언니 선물부터 사줘. 아유, 선물은 무슨. 당신 활력 찾는 게 선물이야, 나한테는. 문득 아픈 할아버지를 온 가족이 둘러싸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던 거실 풍경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이걸 보고 있더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 마음먹은 걸 하늘도 알아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남편의 모습이 헷갈리기 시작하더군요. 초반엔 다시 일하면서 에너지를 얻은 줄 알고 저도 아낌없이 응원해 보냈는데 갈수록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하늘 높이 띄워줬나? 후회가 되던 참이었죠. 노는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역시 VIP들하고 잘 맞아. 얘기가 척척 통한다니까. 진짜 간만에 말 통하는 놈을 만났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고객이라면서 친구처럼 말하네? 그 정도로 친해? 고객은 무슨. 한 사람은 형 동생 됐어. 솔직히 나도 지금까지 일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같은 급에서 만났지. 몸만 멀쩡했어도 뭐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인가?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제 얼굴까지 굳게 만들었죠. 그나저나 당신 월급 얼마라고 했지? 뭐 당신 경력도 없고 나가서 애쓰는 거 아니까 놀라도 말은 안 했는데 사람이 따져야지. 옛날부터 숫자를 제대로 못 보더라고. 말이 안 되지. 그 시간 일하고 꼴랑 그 돈 번다는 게. 괜히 나가서 실속 없이 시간만 버리지 말고 그 돈 그냥 나한테 맡겨. 뭐라고? 꼴랑 그 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래도 당신 책임져 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뭐든 시작한 건데. 돈이 얼마든 상관없어. 여기 사장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당신 얘기 듣더니 일하면서 병원 가는 날 눈치 안 보게 배려해 주셨어. 이런 회사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배려? 당신 진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갑자기 남편이 웃음까지 터뜨리면서 저를 어린애 보듯 하는데
그동안 면목 없어하며 고개 숙이던 나약한 남편 모습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순간 다른 사람이 와 있나 싶어 무슨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곤 저를 가차없이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웃는 거야 갑자기? 어? 아니 그냥 아니야 미안. 나도 안 웃고 싶은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말해봐. 뭐가 웃기냐고. 드러나 보자. 배려란 말이 너무 웃겨서. 정말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정도로 당신 일이 하찮다는 거잖아. 그냥 아무 때나 말하면 빠져도 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인데 그걸 배려로 받아들인 게 웃겨서 그러지. 내가 하는 일이 웃음나 봐? 그래서 내가 돈 벌어오는 게 웃긴 모양이네. 일에는 귀천 없다고 그랬어. 여태 우리 생활 무슨 돈으로 했는데. 내가 이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신 이제 겨우 월급 수준으로 받잖아. 뭐? 기억 안 나? 당신 초반에 30만 원도 겨우 벌었잖아. 그때 내 몸 상태 몰라서 이래?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 벌어오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남편이 이 일 시작했을 때 세금 떼고 30만 원을 겨우 넘기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연봉으로 계산하니 400도 안 된다면서 그 돈을 주는 본인 손이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눈에는 뒤에 0이 몇 개가 더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을 칭찬했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돈 번다고 달라진 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한 채 거실로 나가자 대뜸 제 뒤통수에다 대고 남편은 분노에 차서 이 말을 했어요. 지금 나 이렇게 만든 거 당신 탓도 있어. 알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사고를 지금 누구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야?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리였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살 때는 언제고 인젠 제 탓까지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그때 유명한 의사 하나도 없는 병원으로 가게 만든 게 당신이잖아. 그 의사 유명하지도 않고 대학도 별로던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알았으면 절대 그 병원에서 그딴 실력도 안 되는 놈한테 내 몸 안 맡겼다고. 거기 보낸 게 당신 아니야? 기가 막혀.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 별말을 다 하네? 그때 당신 응급환자였어. 수술도 1시가 급해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라는 소리 하는데 애쓰고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께 그딴 말을 해? 당신 돈 나보다 잘 벌어서 콧대 높아진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선을 좀 지켜. 오늘 그 동생이 그러더라. 자기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갔으면 전신마비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어디 실력도 없이 가운만 입은 놈들한테 함부로 수술 받은 거 아니라고. 되게 안타까워하던데 당신은 뭐 했냐? 그만 말해. 당신 이런 식으로 억지 쓸 때마다 너무 지친다. 나라고 정말 괜찮아서 여태 웃고 당신 받아들인 줄 알아?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왜 살려놨냐고 따지면 내가 뭐라고 할까? 분명 오늘 남편이 뱉은 말은 내일이면 후회라는 엄청난 산이 돼서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절대 해선 안 될 말 정도는 일러주고 싶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 다 사실이잖아. 이름 없는 병원의 의사. 난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그리고 당신,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왜 사사건건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해? 당신 나 살래기라도 했어? 생각하고 말해. 하룻밤 지나고 나면 후회할 말 적당히 하고. 그래. 내 주제에 맨날 감사기도나 드리면서 살아야지. 조만간 그 동생이 나 데리러 온댔어. 제대로 된 병원 가서 확실히 검사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 병원 따라간답시고 회사 쉬지 말고 다녀. 난 그딴 배려 안 받을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남편 성격도 아프기 전과는 아예 딴판이 됐어요.
그전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침착하게 생각해 본 뒤에 정리해서 말하고 늘 사과를 먼저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단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게다가 상처되는 말만 쏙쏙 골라서 저를 후벼 파는데 남편 한마디 한마디가 빗으로 날아드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저는 그때마다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아픔은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책임감에 대한 것도 컸지만 하늘에 계신 할머니랑 시댁 식구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른들에게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욕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에도 씩씩대면서 출근하는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부로 난 내가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잘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지? 내 동생이 필요하면 전문 간병인이랑 다 붙여준대. 그러니까 나 챙김답시고 괜히 생색내지 말라고. 이젠 그 꼴 보기도 역겨우니까. 그래? 좋겠네. 그렇게 능력 좋고 잘 사는 동생이 생겨서 좋은 병원도 가고 좋겠네. 당신 가족들이랑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돼서 미안하네. 말 조심해. 당신 나 이렇게 된 후부터 함부로 말하는 게 있더라.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따박따박 돈 받아 쓰고 내 돈까지 챙겼으면 잘 돌볼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돈 너무 미안해서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모아뒀어. 줄게. 그럼 됐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돌보고 말고 하는 그딴 소리는 하지 마. 거기까지 가면 나도 더는 안 참아?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에게 갈수록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 세월을 함께 산 가족과 저에겐 이렇게 못나게 굴면서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VIP 고객이란 사람을 동생으로 모시면서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는 게 안타까운 느낌마저 들었죠.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어떤 대화도 나누질 않았어요. 사실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저도 남편의 상황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 2개월 차에 접어들 때는 슬슬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무엇보다 그 동생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만난 관계치고는 너무 과한 호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겠다 싶어 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오빠한테 아는 동생이라고 들은 말 없어요? 안 그래도 오빠가 무슨 말만 하면 가족들이 피 안 섞인 동생만도 못하다면서 부모님한테 죄책감 주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라고 한 소리 했더니 2년까지 끊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뒤로도 지금 연락 안 한 지 좀 됐어요. 왜요? 저도 그래요. 실은 저도 요새 대화를 통 안 하고 있거든요.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남편 방에서 통화할 때 언뜻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저울 시간에는 안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뭐 아는 게 있나 했죠. 미안해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솔직히 언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사고 난 뒤부터 우리가 오빠를 떠받들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버릇 잘못 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전 그 동생이란 사람도 사실 믿음이 안 가요. 평소처럼 대화가 되면 의심해보라고 말을 해줄 텐데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과하잖아요. 맨날 통화하고 따로 나가서 만나는 것도 같던데 무슨 꿍꿍이인지 참. 언니, 이참에 오빠 방에 CCTV 다는 건 어때요? 실은 엄마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 그래도 언니가 불편할 것 같다고 절대 그 말 꺼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언니 편하게 외출하고 다니면 좋지 않겠냐고 본인 돈으로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나중에 무슨 일 일어나도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남편과 사이가 좋았으면 불편한 요소가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 남편 상황을 알 턱이 없었기에 신우의 제안이 솔깃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결국 수습해야 할 것은 저와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마냥 손 놓고 보고만 있자니 불안해서 무언가 조치를 해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지금 남편이 너무 예민한 상황이라서 몰래 작업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만 봐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설치 신청할게요. 아가씨 말대로 나중에 그 사람하고 무슨 일 생기면 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남편이 알았다간 또 길길이 날뛸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며칠 봐주기로 하고 데려간 날 남편 모르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다면 시댁 식구들과도 미리 공유할 계획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후 그 동생이란 사람과 나누는 통화 내용을 듣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던 퍼즐을 새로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대부분 투자나 주식에 관한 모르는 내용이 많아 흘려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핸드폰에 수상한 알림이 계속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류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무시했는데 업체에 문의해보니 평소 다른 큰 움직임이 감지돼서 뜬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며칠간 계속된 의문의 알람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면서도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속에 움직이는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설마 지금 움직이는 거야? 순간 좀비 영화를 보는 건가 싶은 착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두 팔을 앞으로 지탱해 다리를 끌어 바닥에 내려가더니 의자에 앉는 것이었죠. 영상 안에서 남편이 두 손을 움직여 박수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박수를 쳐? 팔을 쓸 수 있었던 거야? 대체 언제부터? 그러더니 남편은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다. 늙은 여편에 이 집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짜증나. 그리고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동생이란 남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잠시 멈췄다가 호흡을 고르며 다시 눌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단 예감이 딱 들어맞았죠. 너 그거 아냐? 하수구 썩었네. 넌 부잣집 살아서 모르겠구나. 아니면 바지락 썩었을 때 나는 냄새 알아? 여자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맨날 땀 흘리고 일하다 오니까 그런 냄새가 나. 형, 나 비 약한 거 알면서 왜 그래? 너도 살아봐라.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 이놈아. 내가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저놈의 하수구 싹 갈아치운다 아주. 제대로 한몫 챙겨서 바로 뜰 거야. 아마 내가 이 방에서 투자하는 건 상상도 못할걸. 그때 네 말대로 돈 얘기하면서 긁으니까 바로 주더라. 우리 식구들하고 저 여자 뇌 합쳐봤자 내 발끝도 못 따라와. 내 방법 통한다고 했지? 형, 내가 진짜 아무한테도 안 주는 고급 정보 준 거야. 형 몸도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아무래도 한국은 너무 좁아.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고맙다 고마워.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져보냐. 내 가족보다 더 귀하다고 한 말 진심이야. 나중에 형은 너한테도 간도 떼줄 수 있어? 내 말 진심인 거 알지? 아무한테도 안 주는 귀한 정보. 그걸 남편에게만 준 게 수상했는데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믿고 간도 떼주겠다는 철없는 약속을 하는 걸 들으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형, 가족들한테도 말 안 했어? 왜?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어차피 다 한패야. 맨날 내 동생이랑 엄마는 하수구한테 잘하란 소리만 하고 투자 성공한 거 알면 식구들 당장 그 하수구 여자 주라고 난리칠 거 뻔하지. 나 아프고 전 재산 털어서 줄 정도였다니까.
차라리 길 지나가는 쭉쭉 빵빵한 여자 보이면 그냥 던져주고 말겠다. 역시 똑똑해. 내가 이래서 형을 좋아한다니까. 비수를 꽂는 걸로도 모자랐는지 이제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 영상을 보고서 정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지독한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데 화면 안에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보이더군요. 나중엔 그 여자랑 낄낄대면서 통화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여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오빠가 너 사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니까. 돈이 남아돌아요, 이 오빠가. 왜 웃어? 못 믿는 거야? 그럼 시원하게 통장 한번 까볼까? 아니, 갖고 싶은 가방 있다고 저번에 그랬잖아. 사주려고 그러지. 대신에 오빠 소원도 하나 들어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생각 끝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본 식구들은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시부모님과 신우가 죄인처럼 바닥에 고개를 떨굴더니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불쌍해서 무슨 말을 해도 참아줬더니 미안하다. 네 가슴에 대목 박은 건 우리 잘못도 있어. 어떻게 저런 놈을 내 뱃속으로 낳았을까? 내가 뭘 했어. 데려오자고 했지.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돈이나 턱 주고. 전부 우리 잘못이야. 누굴 탓해, 누굴? 그 돈도 지금 앉아서 투자하는 데 쓴 거야? 도망칠 작정으로? 이 괘씸한 놈. 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머리가 다친 건 아니래?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 똥오줌 다 받아낸 언니한테 이렇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어. 죄송해요. 물론 저도 너무 놀랍고 상처도 받았지만 이거 보고 나면 저한테 고개 숙이고 미안해할 걸 잘 알아서 솔직히 여기 올 때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입에서 왜 죄송하단 소리가 나와.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했지. 그 말 넣어라. 넌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저는 신우와 시모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가족들에게 찾아간 건 잠시나마 온전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구나. 내 진심을 알만한 사람은 시댁 식구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곧장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웬만해선 어떤 얘기도 쉽게 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단호한 모습에 저도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저를 남편과 함께 있던 집으로 불렀습니다. 매일 드나들고 살던 내 집인데 현관 손잡이만 잡아도 벌벌 떨리는 지경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만큼 남편과 시간이 끔찍하다는 걸 말해주었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니 남편은 없었고 모든 일이 일단락된 듯 조용하더라고요. 오빠 금방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병원 갔어요. 얼마나 맞았는데 병원을 다 가요. 아니요. 검사 제대로 받아보라고 아빠가 보낸 거예요. 하나도 못 믿겠다고. 그리고 보니까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 동생이란 인간 지금 연락 두절인데 오빠가 그 투자도 그 남자 정보만 믿고 한 거더라고요. 돈 하나 안 남기고 싹 날린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전부요? 그런 정보를 왜 남을 주겠냐고요. 우리 오빠 멍청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보니 머리가 다친 게 아닌가 싶다니까요. 가족이랑 나까지 내팽개치고 떠날 생각에 부풀어 있던 게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물거품이 돼버리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뒤따라가 보니 이미 아버님은 남편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죠. 너 살려놓은 게 누군데? 누군데?
너 같은 놈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저기 일하고 뛰고 땅 팔고. 근데 감히 식구들 내팽개칠 생각을 해? 너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제부터 내 아들도 아니야. 아이, 아빠는 아들 말을 믿어야지 며느리 말만 믿으면 돼요? 돈 날린 건 나도 피해자라고 했잖아. 걔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비 맞춰준 것뿐이라고. 내가 그거 돈 10배로 불려서 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누가 네 아들이야? 너 누군데? 멀쩡한 그 팔로 일해서 내 돈이나 갚아.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 며느리 가슴에 못 박은 거 그건 용서 못한다. 너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산 애한테 아이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런 짓을 벌이냐. 다시는 우리 식구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 나 아픈 거 알면서 다리는 아직도 감각도 없다고요. 그날 이후 오갈 데 없어진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시댁집으로 찾아와서 눈물로 빌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나마 아픈 몸뚱이가 구사일생 시켜준 셈이죠. 시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남편을 받아줬지만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반성만 하도록 시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의 권유로 이혼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책임감의 끝이 결국 이거였구나 싶은 허탈한 마음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죠. 저런 놈하고 살기엔 네가 아까워서 그래. 그동안 고생한 걸 내 무슨 수로 너한테 갚을 수 있겠냐만 이제라도 네 삶 살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래라. 저런 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래도 저 진심으로 아껴주신 것 알아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단 하루도 못 살겠지만 그래도 상처가 이 정도에서 그친 건 세 분 덕이에요. 이제 저도 쓸데없는 책임감 같은 건 갖지 않고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미안하다. 해줄 말이 이것뿐이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밖에 마련을 못했어. 사실 마음 같아선 이 집에 살 염치도 없다만 어찌어찌 끌어모은 게 전부야. 저 한심한 놈이 싹 날려먹고. 언니가 안 받으면 우리가 평생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미안함을 어떻게든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얼마 뒤 늦은 새벽에 남편이 몰래 연락이 왔더군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전 또 실망하고 말았어요. 사람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아니, 내가 엄청난 투자 정보를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 당신 말만 믿잖아. 도통 내 말은 들을 생각을 해야지. 답답하게.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진짜 돈방석 앉을 수 있거든. 확신이 있어서 그래. 아니, 언제까지 저축하고 일해서 돈 벌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당신 목도 챙길 수 있고 우리 식구들도 일할 필요 없을 텐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런 인간을 책임져 보겠다고 세상 밖으로 뛰어든 제 시간과 노력이 다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인간을 모르던 대로 가야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심하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니? 네가 그렇게 날려먹은 돈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네가 들은 고급 정보 말이야. 그거 이 나라 국민 전체가 아는 수준이야, 이 멍청아. 아직 주둥이 멀쩡한데 그걸로 일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더 험하고 쓴소리 몇 마디 해주고 끊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제 생일날 돈을 붙여오는 세 사람이 있어요. 말없이 보내오는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기에 저도 조용히 감사하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뱉곤 합니다. 한 인간만 아니었더라도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으로 잘 지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시작하게 된 일도 요즘 더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 다니는 회사인데
사장님 배려로 제 실력에 비해 연봉이며 직급을 많이 높여주셨거든요. 덕분에 떳떳하게 제 힘으로 벌고 일하며 이제야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괜한 책임감이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즘은 제대로 된 판단으로 책임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혼 전 제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에게 무슨 수를 당하냐고 하는 위로로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일이 있어도 너무 본인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